3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캠도 켜주시고요. 김민수 학생은 오늘 캠 위치가 좀 바뀌셨네요. 네. 지금 앞에 수업이 좀 늦게 끝나셨나요? 이은서 학생? 저희 앞에 수업 없습니다. 전. 아,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왔지? 잠시만요.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다원, 이다원, 이승우, 네. 이지연, 네. 우리 유효과 이지연 학생이시죠? 네. 이다원, 이지연, 권유주, 권유주, 권유주 학생 계신가요? 아, 네. 김민수, 네. 네. 김유림, 네. 노승아, 네. 성민정, 네. 이소은, 네. 이다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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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과 이지연, 네. 네. 이수빈, 네. 이예린, 네. 이윤진, 네. 이은서, 네. 임채은, 네. 장주희, 장주희, 네. 네. 최은선, 네. 최지우, 하유나, 네. 최하연, 최지우, 최지우 학생이 안 왔네요. 아시는 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엊그제 머리 잘랐는데요. 저기 미용해 주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원래 안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다 자르고 나서 보니까 약간 김정은 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랑 가르마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김정은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권유주 학생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켜 있는 김에 한번.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안 들림. 들린다. 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우리? 질적 평가의 양적 평가. 또. 인지적 영역. 맞아요, 맞아요. 그걸 듣고 싶었어. 음. 뭐죠? 세 가지 배웠던 게 뭐죠? 신동적, 맞아. 인지적, 하나가 더? 정의적. 맞아요. 세 가지가 있었죠.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있다. 이예린 학생?
우리 그 인적 영역은 몸으로 치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거기 정의적 영역은 정의적. 정의적 영역이 어떤 거였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윤 학생? 네. 정의적 영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마음. 맞아요. 심동적 영역. 신체. 맞아요. 모작.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는 머리, 가슴, 손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죠. 머리는 인지적에 해당하고 가슴은 우리의 그 heart, 따뜻한 마음, 정의적 영역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심동적 영역은 우리의 행동, 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영역들을 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교육평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A라는 학생을 B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었고 B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B인데 이것들을 다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 이게 교육평가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나가면 요렇게 진짜로 다 달성했는지를 보는 건 누구에 대한 평가죠? 이은서 학생? 학생? 맞죠? 학습. 학생에 대한 평가죠, 학생.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를 지원하는 행정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게 일어나는 학교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주체는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교 평가, 수업 평가, 학생 평가, 교육 과정 평가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평가 영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머리, 가슴, 손. 그래서 이 세 가지 뭘 아는지를 할 수도 있고 태도에 대한 걸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평가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평가가 있고 수업 중간에 하는 평가가 있고 수업이 끝나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이렇게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능별 혹은 과정별 요 평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고 평가 준거별로는 준거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노승 학생? 네. 준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근거. 근거? 맞죠. 근거. 그러니까 근거라는 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유잖아요. 네. 뭘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장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노력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승우 학생, 네, 임의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시,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되지?
임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심과 이지연 학생. 네. 임의.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 좋을 대로. 임의 평가라는 거는 지 맘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임의라는 거는 사실 그냥 원래 임의 선택을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너무 고전 게임이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스타크래프트의 이제 종족을 선택하는 칸에서 랜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랜덤을 선택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나옵니다. 종족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뭐 별 기준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다음 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좀 살펴볼 거고요. 양적 평가랑 질적 평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던 내용 같아요. 맞나요? 요거 얘기하면서 이지연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교과 이지연 학생. 그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얘기하면서 제가 혹시 어떤 예를 들었었나요? 질적 평가는 수행 평가? 음, 까요? 네, 아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똑같은 말을 수업에서 3번씩 하다 보니까 이 예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도 혹시 소망교회라는 교회 아시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이윤진 학생? 네? 강남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 예, 죄송합니다.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압구정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이고, 압구정에 있는 교회니까 압구정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교회 자체도 되게 크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돈이 많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 얘기 들었어요. 아, 그쵸. 그 장학금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들었어요. 오케이. 떨어지셨어요. 맞아요. 그 질적 평가에서 제가 떨어졌다. 근데 다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이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볼 거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두 번째 평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교수 학습 진행에 의한 교육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 요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한번 이전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과인가요? 네네. 교육평가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교육이 끝난 후에 평가가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교육 프로그램의 출발 지점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수업의 속도나 내용을 조절하며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적 성취를 총괄하여 판단하는 목적 등으로 평가를 수행.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눗셈을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눗셈을 배워요. 나눗셈을 배우려면 기초적으로 뭘 알아야 되죠? 나누기. 곱셈. 그렇죠. 곱셈을 곱셈? 알아야 되죠. 나눗셈이랑 나누기 같은 말 아닙니까?
이 곱셈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나눗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두 자릿수 나눗셈을 배운다. 수학 단원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의 단원, 1단원은 두 자릿수 나눗셈이야. 라고 했을 때 앞에 여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뭔가 나눗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막 나오겠죠. 재밌는 이야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이 문제들 난이도가 어떻던가요? 쉬웠어요. 얼마나 쉽던가요?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바로 그 정도의 난이도로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가령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곱셈을 알아야 되니까 곱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 여기는 3 곱하기 6, 여기는 7 곱하기 8, 여기는 9 곱하기 13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거를 다 배웠으니까 1, 2, 3, 4번은 쉽게 풀 수 있겠죠. 1, 2, 3, 4번을 쉽게 풀고 나면 이거를 요런 이제 요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걸까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써볼게요. 1번 자신감. 또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성민정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념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개념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 개념을 알기에는 너무 쉬운 문제들 아닐까? 기초를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뭘 아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평가를 할 때 이제 이 앞에 요 부분이 나오는 거는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첫 번째로는 그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령 시험을 요거를 봤어요. 너무 쉬운 문제지만 요걸 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못 풀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앞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진단평가를 하는 겁니다. 진단이라는 말이 뭐죠? 디아그노스틱이라는 말은 청진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죠. 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 풀었어. 그럼 환자의 상태가 정상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4번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두 자릿수의 곱셈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2번 여기서 3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뭔가 조금 높은 단수의 구구단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2, 2는 4 이것도 몰라. 그러면 얘는 아예 곱셈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진단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앞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진단평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실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죠. 두 자릿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나눗셈을 잘 배웠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잘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가르쳐주는 거는 뭐 이런 걸 가르쳐줬다고 해봅시다. 72 나누기 14 82 나누기 14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형성평가 문제에는 요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형성평가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74 나누기 11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요 문제는 왜 내는 걸까요?
이수빈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는지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적용?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위에서 했던 거랑 요거랑 뭐가 다르죠? 난이도? 난이도가 다른가요? 개념도 음, 우리 노승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아주 쉽게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숫자가 다르죠.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숫자만 다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잘 이해했으면은 뒤에서 이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평가는 뭘 보는 거냐면은 가르친 거를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가르친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총합평가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총합평가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학생이 정말로 이걸 어떤 사실에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전반적인 지식들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 있죠. 서술형 문제. 우리 반 학생은 뭐 22명이다. 우리 반을 뭐 4그룹으로 나눴을 때 한 그룹에는 몇 명씩 들어가겠는가. 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고 직접 나눗셈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배운 것들이 잘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은서 학생 네. 어떤 포인트가 재밌으셨나요? 어, 진짜 웃기게 생겼나요? 아니요. 지금 약간 제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김정은 머리 해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자존감이 잘 떨어진 어울리세요. 상태여서 웃으시면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진단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최은선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다예요? 네, 한번 다 읽어보죠. 네. 진단평가 정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하여 진단하는 평가. 사전학습 정도, 적성, 흥미, 동기, 지능 등을 분석함. 목적. 적절한 수업 전략의 투입을 중요한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1번 학습 목표의 선수 요건이 되는 출발 행동 및 기능의 소유 여부 파악. 2번 학습 단위 목표 혹은 교과 목표의 사전 달성 여부 파악. 3번 적절한 교수법이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성 파악. 4번 교수 학습 과정에서 계속되는 학습의 결함 및 장애의 원인을 유발하고 있는 교육을 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실시. 5번 학습의 분류 및 학습자의 분류 및 배치. 평가 요소 1번 지적 출발 행동. 지적 출발 행동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나 학교에서 형성된 지적인 능력으로 학습을 위한 기본 기능을 말함. 지적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학습자의 특성은 지능임. 2번 정의적 출발 행동은 학습 내적 요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 흥미, 성격, 태도 등 학습 외적 요인, 가정 환경, 친구 관계 등.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단평가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결국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곱셈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지식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관찰, 측정해서 진단하는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흥미나 태도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그 전남 해남에 있는 한 섬인 생일도라는 섬에 가서 교육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갔는데요. 뭐 이런 거였어요.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A로 시작하는 단어, 애플 이런 거 해가지고 에아뽀 이렇게 읽고 뭐 그걸로 하는 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학생들의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갔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애들이 이미 영어를 너무 잘해.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영어를 잘할까 봤더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미 애들하고 막 많이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막 잘하고 이야기도 잘 나와.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보다 애들 수준이 더 뛰어났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준비해서 갔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으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제가 볼 땐 출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출발 행동. 그 출발 행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뭘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죠. 간단한 곱셈 이런 거는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 출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간단한 개념들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지적 출발 행동이고 정의적 출발 행동은 뭐냐면은 이 학생의 과목에 대한 어떤 정의적 특성 있죠. 이 학생이 뭐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유독 수학만 못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다들 막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이런 거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통계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통계라는 과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계라는 것도 사실 실제로 배워보면은 그냥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그 문법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통계가 밀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좀 이제 유발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절차와 방법을 보면은 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뭐 영어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과학이나 뭐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체육을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체육을 가르칠 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요가 하는 분 계십니까? 요가? 아무도 안 계세요? 요가 같은 거 할 때도 그 기본 동작에서 심화 동작으로 넘어가려면 앞에 동작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뒤에 동작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특히 뭐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라 그러지? 쟁기 자세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사전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난이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료에 의존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근데 진단평가의 기능을 보면은 이제 여기 진단평가는 이렇게 했으면은 요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지만 여기에 보면은 학습자의 분류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30명인데 뭐 3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미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다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네들을 각 조에다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5명은 이미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할 줄 아니까 뭐 세 자릿수의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반을 나눠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조를 나눠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진단평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딱 그 생각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형성평가로 넘어오면은 이 부분은 우리 김유림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성평가 정의 교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학생에게 환류 효과를 주고 교육과정 및 수업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하여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로 형성평가의 기능을 강조함. 목적 학습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것. 특징 교수 학습이 진행 과정에서 교과 내용, 교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 실시한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교정, 교육 목표 성취에 기초한 평가, 평가 주체 중심의 평가, 평가 결과를 누계하여 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역할 및 기능 학습의 개별화 추구, 피드백 효과, 학습 곤란의 진단, 학습 동기 유발 및 학습의 강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형성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날 배운 내용들을 잘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잘 따라왔는지를 점검하는 평가를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피드백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피드백이 무슨 뜻입니까? 피드는 무슨 뜻인가요? 피드? 이윤진 학생? 네, 피드백이 무슨 뜻이죠? 피드는 무슨 뜻이죠? 먹이를 주다. 그렇죠. 이거 먹이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단어인 병먹금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먹이를 주다. 이거는 피드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먹이를 되돌려서 준다는 거잖아요. 이 뒤에 결과를 가지고 앞의 상황으로 돌려서 뭔가 이렇게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수업을 해가지고 얘가 A에서 B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과정을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보고 얘가 잘 따라왔으면 더 좋은 걸로, 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넘어가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따라왔어. 그러면은 잘 못 따라왔으니까 조금 더 쉬운 것으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환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형성평가라는 걸 왜 하느냐, 잘 따라왔는지 못 따라왔는지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따라왔으면 어쩔 거고 못 따라왔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가요? 이예린 학생? 네? 잘 따라온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칭찬? 칭찬. 못 따라온 학생 체벌. 우리 이승우 학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못 따라온 학생한테요. 네, 잘 따라올 수 있게 격려를 해주겠습니다. 격려만 해주면 되나요? 강화물을 제공해주겠습니다. 뭘로 강화를 할 수 있죠? 아이가 원하는 거를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적당한 강화물을 주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 어떤 애 형성 평가를 했는데 수업을 잘 못 따라왔어. 근데 걔가 선생님한테 요구한 게 아이패드야. 아이패드를 주면서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 그 일정 점수를 넘으면 아이패드를 주겠다. 예,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런 물질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사와 학생 간에는 그런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아이패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못 따라온 학생들에게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강화를 해주는 건 맞는데 뭘로 어떻게 강화를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잘 못 따라온 학생들에게는 뭐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그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습이라는 거는 티칭 앤 러닝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능동적으로 수업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막 말을 많이 해야지 본인이 이해를 많이 하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런 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발표를 많이 시키거나 이런 게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하게 하는 거. 제가 강원도에서만 20년을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서울에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저희 때는 정시가 이제 많이 강조되는 시대였다 보니까 같은 대학에 온 친구들의 수능 성적이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어 점수가 다 비슷한데 지방에서 오거나 서울에서 오거나 다 비슷한데 막상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프리토킹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 교수를 만났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비단 그게 저한테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서 온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그랬던 거죠. 일단 외국인 앞에서 하면 얼어붙어. 그리고 무슨 말 할 때 자신감이 없어. 위축돼. 근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저도 안고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석사를 하던 와중에 친한 친구,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무슨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좀 성향이 되게 비슷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학원에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수업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앞에 무슨 문장을 적어주고 한번 알려주고 옆 사람이랑 같이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해보는 거예요. 마치 막 내가 영어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문장을 마치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근데 그 학원을 한 몇 달 정도 다니고 나니까 갑자기 영어가 막 들리고 영어 잘하게 된 거예요. 잘하는 수준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빛을 발했죠. 우리 와이프는 외고 출신에다가 스카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영어를 잘 못 말해. 그리고 막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여보 잘 들어봐. 그 말이 아니잖아. 막 설명 내심 뿌듯해하고. 그게 어디에 기인한 거죠, 여러분? 교수학습 방법에 기인한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쓰고 외우고 달달 외워가지고 풀고 이런 게 주로 그거였다면 우리 와이프가 공부한 방식은 그거였겠죠. 외워서 풀고 점수 찍고 이렇게 하는 걸 했다면 저는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공부했더니 갑자기 성적이 확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라는 거 한다. 이 형성평가는 결국은 이렇게 도는 거. 내가 배웠어.
그래서 결과가 어때? 그럼 이 결과를 보고 다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 그게 이제 교수학습의 형성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학습을 교정하는 거, 뭘 배웠는데 어떻게 잘 고쳐줄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시험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 이렇게 토익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 문제집에서 몇 개 맞았나 틀렸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토익 점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틀렸는지를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하구나, 그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점검하는 거. 그게 이제 형성평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역할 및 기능에 보면 학습의 개별화를 추구한다 라는 말이 있죠. 학습의 개별화라는 단어, 개별화, individualiza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교육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는 거죠. 우리 뭐 이지연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유교과 이지연 학생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까? 식물이요? 네, 선인장. 선인장. 우리 산심과 이지연 학생은 꽃식물. 꽃 좋아하세요? 네. 어떤 꽃? 하나만 말해보세요. 튤립. 튤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식물이라고 한다면 조명근은 무슨 뭐 고무나무야. 고무나무 씨앗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이지연 학생은 선인장 씨앗인 거고 우리 산심과 이지연 학생은 튤립 씨앗인 거예요. 씨앗인 상태일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하고 고무나무가 자라는 환경하고 튤립이 자라는 환경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서로 대해줘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이 개인화, 개별화라는 말은 각각의 성향에 맞게 그 해당 작물이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맞춰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작약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약 같은 게 오래 보기가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꽃 피워서 유지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아주 예민한 꽃이라서 온도가 추워지거나 따뜻해지거나 하면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의 씨앗이라고 본다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줘야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피드백 효과라고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식물이 잘 못 자라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잘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 주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형성평가의 역할 및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는 뭐 간단해요.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잘 작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작성된 세부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교육 목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령 뭐 72 나누기 6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왔다면은 요 정도의 나눗셈만 할 줄 알아도 되나? 여기는 두 자릿수, 여기는 한 자릿수. 요런 나눗셈을 할 줄 알면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성취 기준을 정했으면은 요 정도의 문제를 내서 이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최저 수준. 그러니까 절대 평가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만 점검하는 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거기에 형성평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한테 점수를 주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내용을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진짜로 알고 있나? 아니면 모르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 이원 분류표라는 말이죠. 이원 분류표라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약 3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교과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블룸의 교육 저거 있죠. 인지적 교육 목표의 단계 하면은 뭐 지식, 이해, 뭐 있잖아요. 분석, 종합,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단계로 있는데 그 단계별로 여기다가 이제 평가 수준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두 자릿수의 나눗셈이라는 게 들어갔다면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이 나눗셈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행위 동사로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요소의 각 단계를 행위 동사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뭇을 이해한다, 혹은 종합한다, 평가한다 이런 단어들로 여기에다가 이원 분류표로 쭉 작성을 해놓고요. 요 각각의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요걸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 블룸의 인지적 그 교육 목표의 단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쭉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단계들별로 문제를 내보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앞 단계까지는 잘 배웠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총합평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수능시험 같은 걸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각 단원에 딱 해당하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결합시켜서 해당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바탕으로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학능력시험이죠. 수학능력시험, 받을 수, 배울 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섞은 총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총합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교수 학습이 끝난 후, 이게 수업이 다 끝났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평가가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수학의 정석에 보면은 앞에 하고 쭉 재미없는 내용 나오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 나오고 여기에 예제 나오고 여기에 이제 기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제 풀이가 나오고 비슷한 문제가 여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뒷장에 가면 연습 문제라고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 요거를 우리가 총합평가라고 보는 거죠. 앞뒤 내용들을 다 섞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좀 어렵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는 거를 우리가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수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 총괄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 어떤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씨앗이 적절하게 잘 자라났는가, 다 잘 자랐는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생장이 멈춰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총괄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괄 평가는 일종의 자격증 시험의 역할을 한다. 수능 시험 같은 게 여러분 대표적이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말지 그걸 정할 수도 있고, 교수 학습이 끝난 뒤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령 내가 수업을 잘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검사 도구가 평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좀 신빙성 있고 객관성 있고 타당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성적을 결정한다. 앞에서는 계속 그런 말들이 빠져 있었잖아요. 성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이 총괄평가를 통해서는 실제로 성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걸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다음 학습에서의 성적을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아교육과 수업을 잘 들었어. 잘 듣고 나면은 실천 현장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진짜로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잘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원장 선생님이라면 유아교육과 성적이 2.8인 학생하고 4.2인 학생하고 누구 뽑겠습니까? 4.2. 그렇죠. 4.2인 학생을 왜 뽑을까? 이재현 학생은 왜 4.2를 선택했어요? 잘 알고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까. 그렇죠. 더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학습, 실제로 유치원에 나와서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서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 5반하고 4반하고의 성적을 비교해보고 앞반에서 가르친 거하고 뒷반에서 가르친 방법이 달랐다면 요거를 비교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수업을 해보니까 유아교육 학생들한테는 이런 수업 방식이 맞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냈다면 이 수업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할 수 있겠죠. 제 수업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아주 어려운 통계 분석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있을 때는 확실히 학생들이 왜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바꾸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수업이 있다고 하면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진단, 형성, 총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음 수업에 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진단평가로 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뭐 1차 함수를 배웠어요. 여기서 2차 함수를 배워요. 그러면은 1차 함수에서 배웠던 총괄평가의 내용이 2차 함수에서는 진단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함수를 모르는데 2차 함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음 교육의 진단평가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규준참조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준거참조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뭐냐면 교육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쓰고 그 다음에 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평가라고 했을 때 교육 목표 부분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표준화 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고루 합쳐서 평가를 해야지 너무 한 단원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내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항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단순히 OX, 단답형, 선다형 문제만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내보고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도 내보고 하면서 학생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문항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목적이 뭔지 진짜로 선발을 하려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목적인 건지를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가령 운전학원 다녀가지고 지금 운전면허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운전면허를 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듣고 연수를 좀 봤죠?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운전해서 시험을 보죠.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우리가 상대평가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차를 운전할 줄 알면 되는 수준을 원하는 건데 막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사람만 운전면허를 줘. 그러면 이게 이제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설계해야 되고 그럼 그 절대평가로 우리가 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은. 근데 운전면허 시험 지필고사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쉬워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하루만 공부하면 다 붙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진짜로 그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운전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거 이상의 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량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면에 의사고시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서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막 잘 몰라. 대충 막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절대평가긴 하지만 높은 기준에 어려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치도록 문항을 제작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판정한다. 이렇게 해가 총합평가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 세 개를 비교해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전, 중, 후.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하는 거, 중간에 하는 거, 끝나고 하는 거, 이것들을 각각 보여줄 수가 있고, 목적은 여기는 투입, 여기는 개선, 여기는 산출, 책무성,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그냥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하니까는 몇 시까지 해라.
네,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빨리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네. 네.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거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기준 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임의평가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임의평가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임의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개념을 보면은 뭔가 평가 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는 거죠. 교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로 설정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임의평가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걸까요? 쓰이지 않는 걸까요? 쓰인다 1번, 쓰이지 않는다 2번 해가지고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쓰이면 1번, 쓰이지 않으면 2번. 안 쓰인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쓰인다도 조금 있고. 네, 감사합니다.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당해본 건 언제인가요? 대학에서의 시험들이 대부분 임의평가죠. 교수님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내잖아요. 누구한테 검토받지 않고 그냥 교수 마음대로 내잖아요. 그게 바로 임의평가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은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결국 대학 성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교수님이죠. 교수가 잘 주고 싶으면 잘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교사가 임의로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참조준거 평가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규준참조평가. 여기 앞에다 2번이라고 써주면 나중에 볼 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번 규준참조평가. 앞에 1번이 임의평가였다면 2번은 규준참조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은석 학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규준 참조평가 1 정의 개인이 얻은 점수나 특정치를 비교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로 판단하는 평가. 상대 비교평가 혹은 상대평가라고 함. 백분위 점수, T점수 등의 표준 점수를 사용함. 학생의 서열 또는 상대적 위치에 관심을 둠. 이 규준, 원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해주기 위한 근거로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에서 얻은 점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짐. 규준에 따라 상대적 서열이 결정되므로 규준 참조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가 중요함. 모집단에 따라 기준의 종류는 다양함.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은석 학생 혹시 이 NORM으로 시작하는 단어 아는 거 있으십니까? 아주 쉬운 단어. 임채은 학생? 네? 뭐가 있을까요? normal 아닌가요? 맞습니다. normal.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죠. normal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통의 그죠? 보통이라는 거잖아요. 걔 어때? 물어봤을 때 normal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범하다는 거죠. 통계학에서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를 말해요. distribution.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분포, 요거를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normal 분포.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거죠.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제일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적어진다. 즉 수학 성적 같은 걸 보면은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 최상위권의 사람들도 소수고
이 막 수학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소수고 수학 싫어하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죠. 수학 아주 못하는 애들도 소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노멀 분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규준 참조 평가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외우면 좋냐면은 우리가 그 상대 평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상대 평가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징들. 권유주 학생, 네. 이번 수업을 제가 만약에 상대 평가로 한다면 어떤 점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요? 네. 좋은 성적을 받기가 조금 조금만 힘들어진다. 많이. 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옆 사람이랑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 등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했었나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러시아어를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외무고시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갔는데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쭉 했는데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어쨌든 한 명을 선발하는 시험이니까 최종에 이제 2명이 남았대요. 한 명을 뽑는 건데 이제 2명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면접은 서로 이제 그 둘이 같이 같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러시아어로 토론을 하는 게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같이 왔던 경쟁자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쟁자가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러시아어를. 그래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하지? 얘도 이제 러시아 유학을 한 1년 이상 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러시아어를 잘하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외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결국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제 친구는. 그리고는 다시는 외시를 준비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시험 장소를 떠났습니다. 결국 상대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정도만 돼도 사실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그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보자면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해도 그 정도의 어떤 외국어 실력이면은 다른 외국어를 조금 더 배워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주어지는 건 딱 한 자리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좋은 실력을 가졌음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수학 수준별 이동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반배치고사를 아주 못 봤기 때문에 수학 그 제 실력 하반 있잖아요. 하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반에 들어가니까 시험 문제도 더 쉬운 걸로 내주고 수행평가도 더 쉬운 걸로 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다음 시험에선 그 높은 반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보면은 그런 셈이 된 거죠. 내가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반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이 나랑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잘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상대평가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게 돼. 아무리 못해도 옆 사람보다 조금만 잘하면 잘하는 걸로 보이는 그게 상대평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산심과 이지연 학생이 생각할 때는 그럼 상대평가의 장점도 있습니까? 시험이 너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을 나누기가 좀 더 용이한 게 있어. 절대평가보다. 수준을 나누는 게 용이해진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음, 작은 차이라도 구분을 음, 할 수 있다. 하윤아 학생? 네. 그 상대평가를 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옆 사람보다 잘 봐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네. 학습 의욕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험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편하잖아요. 1등부터 5등까지는 합격, 6등부터 10등, 뭐 6등 이하는 불합격.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공정해 보인다는 거, 공정해 보여. 상대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평가는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안 드실 수도 있죠. 왜냐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뿔 맞았으니까 내가 A뿔 받는 건 당연한데 내 옆에 있는 은서는 별로 열심히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막 A뿔 받았어. 그러면은 막 시험이 공정하지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막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은서는 열심히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갑자기 시험 봤는데 교수가 다 A뿔 줬어. 그러면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공정해 보이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대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절대평가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고. 근데 그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좀 어떤 고도의 성장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취했던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성장할 수 있는 애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엘리티시즘이라고 하죠.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뭔가를 몰아주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교육관에 입각해 있는 방법이 이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평가 하면은 가지는 생각이 공정하다.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다원 학생? 대학, 나라에서는 왜 대학이 절대평가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요? 대학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대학의 성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절대평가로 정확하게, 해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이게 좀 애매하니까 확실히 나누는 데 있어서 수준을 나누기가 왜 해야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하고 못하고 잘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뽑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상위, 확실한 상위를 뽑고 싶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윤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서 왜 절대평가를 하면 안 되지? 하면 되잖아. 확실하게 가르기 위해서일까요? 왜 갈라야 하죠? 대학에서 성적을? 어, 모든 나라가 성적을 다 상대평가로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학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장학금도 있겠지만 장학금 빼고 음.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실 그리고 성적 장학금 잘 안 주잖아.
다 너무 점수를 음. 좋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학점 인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건데 웃기는 소리죠. 학점 저기 뭐야 뭐 유럽 같은 데는 절대평가 하는데도 막 학점 잘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못 넘으면은 아무리 뭐 우리 반 20명 중에 A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을 못 넘었다면 기준을 다 넘었다면 모두가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옆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장점이에요. 단점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죠? 단점은 진짜로 선발하는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그러면 그 다음 거 요거까지도 알고 있니? 그러면 그 다음 요거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꼬아도 알고 있니? 계속 점점 더 어렵게 꼬아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알아야 되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시험을 보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서열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영어 성적은 잘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그 말하기나 듣기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교수 학습 방법이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영어 시험을 잘 보는데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동심이거든요. 옆 사람이랑 어떻게 코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실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반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데 걔가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안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옆 사람 가르쳐주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데 경쟁자한테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은 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네가 열심히 들었어야지 그걸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수건수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여기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지적 탐구를 위한 문제 해결보다는 뭐 그냥 외워서 푸는 답만 외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서열주의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쟤 잘 못하는데, 쟤 잘하는 앤데 이렇게 그 선입견이 생긴다는 게 교육에 있어서 되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그 김대식 교수님이 쓰신 김두식, 김대식 형제가 있어요. 한 분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이고 한 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그 두 분이 완전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른 분인데 두 분이 책을 쓰셨어요. 같이 공부 논쟁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상한 점. 50살에 만났는데 그때도 수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50살에 만났는데 너 그때 수능 몇 점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은 대학교 3학년 때 본 시험이잖아. 근데 그거를 50살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살까지 내가 20살 때 봤던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아, 쟤는 되게 똑똑하네. 이거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고 반대로 아, 나는 쟤보다는 잘하는 애.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병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대학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지. 대학에서 뭘 쌓고 뭘 배우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간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대학 안 나오고 한 5년 전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더 편한 삶을 살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을 누가 선호하겠어요? 비트코인 몇 개 딱 가지고 편하게 딱 누워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정원을 돌보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지. 그리고 제 주변에 실제로 그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체육관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고용해서 쓰면 된대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운영이 된대요. 그럼 결국은 그 돈 많은 비트코인 대학을 안 나온 그 친구가 어쨌든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그 번 돈을 바탕으로 서울대 나온 사람들 부리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수능이 넌 몇 점이었고 난 몇 점이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는데 사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옳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학 이후의 삶. 갑자기 이제 설교 시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규준 참조 평가가 있다고 했었죠. 규준 참조 평가가 상대 평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준거 참조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준거 참조 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상대 평가의 반대 개념. 뭐죠? 김유림 학생? Say? 절대평가. 그렇죠. 절대평가.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는 준거, 어떤 기준, 요 기준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요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고 요 선을 넘었느냐 아니면 못 넘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에 못 미쳤다고 해서 아쉬워하면 안 돼요. 최저도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여기에 있어야 이 사람에게 어떤 성적을 부여하고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서 상대평가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진짜로 이 학생이 뭘 알고 있지? 뭘 모르고 있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의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반이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정반대겠죠. 그 옆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내 성적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제 최저 기준이라는 말 써있죠. 목표를 설정할 때 도달해야 되는 최저 기준을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거를 달성했는지 요거를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교육평가다라고 했을 때 교육평가에서 그럼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 기준으로 삼고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것 이상을 안다면 이 사람은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인 거고 그것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잘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가령 운전면허시험 절대평가죠. 의사면허시험 절대평가죠. 이런 각종 면허시험들 다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알아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느냐. 만약에 의사들도 저기 상대평가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의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의사들 중에서 또 몇 등부터 몇 등 안에 들어야지만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부조리한 거겠죠. 그래서 의사에게 필수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수준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준거참조평가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취 그 자체에 평가를 두고 완전학습 모두가 전부 다 이해한 거 해당 내용들을 천천히라도 전부 다 알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중에서 몇 등 한 게 뭐가 중요해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아느냐 모르냐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학습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최저 기준을 기준으로 아는 거 모르는 거를 명확하게 딱 나눌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문제를 막 비비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딱 직선적으로 물어보고 요거를 달성했는지 못 달성했는지를 보는 문제다 보니까 뭘 모르는지가 명확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문제를 잘 가르쳐주면 되죠. 이 학생이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지적인 계급 서열의식보다는 지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잘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표다. 정신건강에 좋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효과 판정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선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요,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은서도 A뿔이고 저도 A뿔이에요? 저도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게 절대평가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금 외적 동기가 떨어질 수 있겠죠. 가령 우리 은서 학생하고 윤진 학생이 서로 영혼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이 막 서로 막 쟤만 없으면 좋겠어. 내가 못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더 못 봐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뭔가 제가 딱 옆에 힐끗 봤는데 막 은서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윤진이도 막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런 외적 동기가 있는데 이 절대평가로 넘어오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고 이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독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외적인 동기가 사라지니까 공부를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절대평가가 다 좋은데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평가에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뭘 준거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이 때로는 임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수가 뭐 교육평가에서 이 정도를 알면 A뿔을 준다고 했어 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안적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평가를 제외하고 하윤아 학생 네?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아, 제가 본가에 내려와 있는데 네. 사촌이 놀러 와가지고 옆에서 같은 방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했더니 어떤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단점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평가를 하면은 옆 사람이랑 막 경쟁이 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막 옆 사람 시기 질투해. 막 윤진이는 막 은서 오늘 넘어졌으면 좋겠다. 막 은서는 윤진이 오늘 막 흰머리 2개 났으면 좋겠다. 막 서로 막 공부에 방해가 되는 생각을 막 계속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옆 사람이랑 함께 플러스 돼서 더 이렇게 보완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교육적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했더니 쟤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잘 주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똑같고, 그럼 내가 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좀 대안으로 만든 게 대안적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안적 평가에는 크게 이제 뭐 3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력 참조 평가예요. 능력 참조 평가라는 거는 ability referenced evaluation. 그러니까 능력에 초점을 둔다. 뭘 알고 모르고 이거보다 그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뽑는다고 할 때 얘가 뭘 안 보고 이걸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자료를 뽑아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 검색을 해서 그걸 만들어 왔건 아니면 뭐 책을 보고 만들어 왔건 어쨌든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결국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였느냐, 요거에 이제 평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거야?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대안적 평가가 주류 평가로 넘어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각한 결함들을 한 가지씩 안고 있어요. 다음으로 보면 성장 참조 평가인데요. 이거는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험을 보고 2번 뒤에 시험을 또 봐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를 바탕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저기 유교과 이지연 학생, 네. 만약에 제가 교육평가 수업을 이 성장 참조 평가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험을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중간고사 시즌에 한번 시험을 더 봐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학생에게 점수를 준다라고 네. 했을 때 지원 학생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시험은 좀 못 보고 두 번째 시험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성자가 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1번 시험에서 일부러 빵점 맞는 거. 그러면 내가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1번 시험에서 빵점 맞겠죠. 모두가 1번 시험에서 빵점 맞을 거면은 1번 시험 왜 보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적인 얘기죠.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얘가 발전했느냐. 그거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녔던 중학교 때 다녔던 입시학원에서는 그런 걸 실제로 했어요. 학원 애들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딱 붙여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봐가지고 또 붙여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그 랭킹, 인기가요처럼 막 랭킹이 뭐 몇 계단 상승했는지 몇 계단 하락했는지를 이름 옆에다 막 써줘.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사람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줘요. 그럼 그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 캐시 아이템 같은 거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성장 참조 평가인데 이걸 어떤 보조 지표로는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아까 지연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일부러 앞에 시험을 못 보는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모든 정책은 선의에만 기반을 두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허무맹랑한 노력 참조 평가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고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해. 그 평가할 수도 있겠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성적을 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노력이 뭔데 그럴까? 뭘 갖다가 네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평가할 것 같아? 물어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민정 학생 네, 수업 열심히 듣고 있나요? 네, 노력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오케이, 머뭇거려서 B.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평가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당연히 대안적 평가들의 심각한 결함들을 한 가지씩 안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평가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걸 잘 외워두세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규준 참조, 준거 참조. 규준이랑 준거랑 사실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둘 다 기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전 아직도 잘 못 외웠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전 그냥 보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봐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이 부분 시험 볼 때는 그냥 그 두 개를 딸딸 외워가지고 재빨리 먼저 시험지 위에다 써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준거 절대 이렇게 딱 써놓고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 있어요. 네. 무슨 아까
진단평가에서 네, 지적 출발 행동이랑 정의적 출발 행동 네. 따로 또 설명해 주신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그 설명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나누기를 할 때 곱셈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 출발 행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디 있었지? 예. 지적 출발 행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을 알아야 당연히 나눗셈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게 되잖아요. 출발을 해야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한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나눗셈을 할 수 있겠죠. 요 앞에 해당하는 곱셈에 해당하는 것이 지적 출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의적 출발 행동은 이거예요. 이 학생이 수업 자체에 대한 수업의 뭐 내용 이런 걸 다 떠나서 수업 자체에 흥미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계를 가르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딱 마음에 드는 그 마음 있죠. 막 듣자마자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도 효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마음들을 개선시켜줘야 되죠. 통계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통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앞의 행동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반 학생들은 수학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정서적으로 먼저 터치를 하고, 가령 제가 그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먼저 이거 자체가, 통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은 거다. 논리적인 사고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 프로그램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를 들여서 설명을 해요. 그런 게 정서적 출발 행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통계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을 줄이는 일.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학생 혹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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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